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지금 화면에 검정색의 멋진 사이버 트럭이 보이는데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일반 사이버 트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은 음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마저도 건식 공정이 적용된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 내용은 본 이글스톤 씨께서 밝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테슬라 4680 시니어 디렉터이자 배터리 데이 때도 등장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밝힌 공식 정보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며 벌써 완전체 건식 공정을 통한 사이버 트럭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며칠 전 전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다시금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테슬라에서는 마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썸머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 특히나 인상적인 내용이 MCU1을 사용하는 테슬라 차량에서도 FSD 12.3.6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왜 특별한 내용이냐면 MCU1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테슬라가 만들었던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입니다. 2018년도 초기까지도 MCU1이 사용이 되었는데 무려 12년 전에 만들어진 차량 그 안의 컴퓨터에서도 거의 최신인 FSD 12.3.6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하면은 항상 이 하드웨어와 관련돼서 염려가 많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하드웨어 차량이 가장 최신 기술을 다 적용할 수 있고 이전에 샀던 차량은 도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항상 있었지만 이게 약간 마술 같은 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거에 나왔던 조금 뒤처지는 하드웨어를 가진 차량에서도 최신의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모습을 테슬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4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데 일론이 밝혔듯이 이제 12.5.3 버전부터 확대가 되며 그 우려 역시 잠식이 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2.5와 관련된 뛰어난 주행 영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제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사실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너무 사람처럼 운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약간 애매하다라고 하기에는 분명 빨간불로 바뀌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근데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FSD에서는 너무 사람 같았고 공격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어제도 살펴보았던 이 FSD 통계 자료입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이제 조금 더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게 된다면 12.5에서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빈도가 97에서 98%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97.5%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입력된 데이터가 40개밖에 없고 마일로 봤을 때도 크게 높지 않은 마일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마일 수도 1000이 넘어가고 입력 데이터도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97.5 혹은 그 이상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상당히 유의미한 개선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과거 10버전에서는 84%, 11 버전에서는 91%, 그리고 12 버전으로 바뀌고 전부 다에서는 95.5%였는데 이 12.5에서 97%, 98%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상당히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기업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겠다라는 발표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를 처음 발표했을 때 다양한 휴머노이드가 나온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산업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거의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앞서 살펴봤던 운전자 개입 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도 운행되고 있는 다양한 로보택시 서비스, 여기에 비밀은 원격 조정입니다. 운전자 개입 빈도가 높다라는 말은 원격 조정 빈도가 높다라는 말이고 이는 똑같은 원격 조정 인원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운전자 개입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비용이 올라가고 더 큰 인프라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수치를 가파르게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경쟁 기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낮은 영업 비용과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로보택시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옵티머스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실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타 다른 다양한 휴머노이드를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식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내놓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투자금을 받고 그게 본인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고 스스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써먹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와 로보택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12.5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본격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시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곧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기가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이제 이 남쪽에 확장하고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는 H100 GPU 5만 개가 가동되게 됩니다. 일론이 이 내용을 밝혔던 게 지난 6월 4일이고 지난 어닝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 확장하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곧 완공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역시 H100 GPU 5만 개와 테슬라 하드웨어 4와 AI5 칩 2만 개 역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컴퓨팅 능력이 조만간 추가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하드웨어 4 칩을 위한 최적화와 트레이닝을 할 것이라고 일론이 과거 밝혔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건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완공이 된다. 완공이 되기 전에도 나온 게 12.5 버전인데 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완공이 되고 나오는 버전부터는 성능 향상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칩 여전히 매개 변수를 8배 증가하여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모델 3 프로토타입이 다시금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이드 미러가 없고 또 카메라의 위치 역시 변경된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트레이닝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도 노래방 마이크 액세서리를 출시하였습니다. 비슷한 액세서리가 중국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고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FSD 성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술이 나온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차로 둔갑한 엔터테인먼트 기기가 되어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은 이동수단의 도구였죠. 그런데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단순한 이동수단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적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으며 생산 능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할 수도 있으며 휴식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관련된 미래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 워크 마인드 바이러스의 문제점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올림픽 정신에 다양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 맞지만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양성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은 결국 다 함께 자멸하게 되죠.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워크 마인드 바이러스이고 벌써 엄청난 파급력을 다양한 사회, 국가에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워크 마인드 바이러스가 퍼지는 과정이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 하더라, 그렇다 하더라, 이 카더라에 초점을 맞추면 급격하게 퍼지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게 내연차와 전기차 시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 트럭이 고속도로 장벽을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한 다음에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연차라는 단어의 내연이라는 게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기름이
훨씬 더 폭발에 용이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화재 위험이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대충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 언론에서 이것도 괜찮다 하더라, 불이 많이 붙는다 하더라,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 시작할 때 이런 것도 이제는 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카더라 하면은 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그럼 실제 테슬라에서 화재는 얼마나 많이 날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 Q가 열심히 보도하면서 정리해준 자료입니다. 테슬라 관련 화재가 있을 때마다 확인된 테슬라 화재를 모두 다 정리한 건데, 이건 테슬라 차량뿐만이 아니라 메가팩 화재까지 정리하였고, 국가도 미국뿐만 아니라 보도되는 모든 언론사 자료를 다 정리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2024년 2월 11일이고 과거에 나왔던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3년도 자료까지 있습니다. 총 확인된 게 232개입니다.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개별 케이스로 보면. 그런데 테슬라에서 지금까지 판매한 차량은 600만 대가 넘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 3월 말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팔았죠. 600만 대가 넘는 차량,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포함했는데 확인된 화재가 232개입니다. 그럼 내연차는 얼마나 자주 화재가 날까? 이제 매년 17만 대 정도가 미국에서만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 자료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재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정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고속도로에서 매년 18만 대 차량이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일반적인 화재 비율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 차량의 화재는 테슬라 Q들, 이 공매 세력들이 길을 쓰고 찾아도 너무나도 낮은 비율입니다. 또 테슬라에서 매 분기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이 안전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마일을 운전할 때마다 사고가 한 번 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평균보다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높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거의 2배를 운전해야 사고가 한 번 나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는 거의 15배 이상 안전하다라는 자료를 매번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또 관련 노이즈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 혹은 언론에서 하는 헛소리를 그대로 따라서 앵무새처럼 말을 하다 보면은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 중 한 명인 앤드루 레프트가 오늘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앤드루 레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2, 3년 전에 공매도 세력의 담화를 주제로 한번 다루기도 했던 인물인데, 오늘 증권 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뻔한 일이죠. 다 알고 있던 일인데 기소를 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대놓고 테슬라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발악을 해도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공매도 세력이 너무 뻔하게 활개를 치는 게 조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잘못된 사실을 공개 플랫폼에 개입적으로 퍼뜨리면서 먼저 숏을 친 헤지 펀드에게 이제 숏을 치고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앤드루 레프트가 사기를 쳐먹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한두 번 보는 이야기가 아니죠.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언론사도 여러 번 봤지만, 역시 언론에서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앵무새 마냥 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은 포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포드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 변화를 보게 되면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대를 팔았는데 2024년도에 예상되는 판매량은 16만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도 이후부터 포드가 중국에서 판매량을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5.5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중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살펴봤던 포드 어닝에서 볼 수 있듯이 포드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시장 또 미국 역시 전기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OEM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며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세미트럭 12대가 한 번에 목격되는 영상을 제인 씨께서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게 CG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CG가 아니라 실제 드론으로 촬영된 장면입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미 공장 역시 빠르게 건설이 진행 중이며 나중에 완성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스롭에서 320만 개의 메가팩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라스롭의 생산량 역시 올라갔다는 내용을 어닝콜을 통해서 공개하였는데 실제 올라간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며 내년부터 중국 메가팩토리에서 메가팩 역시 생산이 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량 역시 3배, 4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BPP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메가팩뿐만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파워월을 통해서도 전력망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동시에 수입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저장해둔 에너지를 전력망으로 오히려 보냄으로써 에너지 생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고 있으며 또 판매하는 전력만큼 개인 가정집에서 수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스타링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일반 가정집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비율이 무려 2.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강국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인구 밀도 차이이죠. 결국 인터넷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면은 그 인프라 시설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설비 투자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들, 이제 호주나 캐나다 같은 국가가 있죠. 이런 국가에서는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스타링크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2.5%라는 높은 설치율을 호주에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오늘 스타쉽 30 스태틱 파이어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완전체 스타쉽 발사에서는 메카질라를 활용한 재착륙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